아버님, 오늘 아침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아버지, 절대 그 음식 드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저 이상해요. 지우야, 119, 빨리! 아침 햇살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자 영수 씨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70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에게 새벽 5시는 여전히 하루의 시작이었다. 비록 이제는 큰 논밭을 돌보지 않지만 집 뒤편 아담한 텃밭만큼은 여전히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수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낡은 옷장에서 작업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끼면서도 그는 여전히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부엌으로 향한 그는 간단히 밥을 지어 된장찌개와 함께 아침 식사를 마쳤다. 아내가 떠나고 3년이 지났지만 혼자 하는 식사에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설거지를 마친 후 그는 밀짚 모자를 쓰고 텃밭으로 향했다. 5월의 햇살은 따스했고 텃밭의 상추와 고추, 토마토는 푸릇푸릇 잘 자라고 있었다. 영수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스럽게 잡초를 뽑아냈다. 흙을 만지는 감촉이 좋았다. 이 땅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흙은 곧 삶 그 자체였다. 할아버지. 갑자기 들려온 맑은 목소리에 영수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대문 쪽을 바라보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7살 손녀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이게 누구야? 영수 씨는 급히 일어서려다 삐끗했지만 기쁨에 들뜬 나머지 아픈 것도 잊은 채 가족들에게 다가갔다. 지우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고 영수 씨는 손녀를 꼭 껴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깜짝 방문이죠? 지우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계속 졸라서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진도 시아버지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영수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우야, 얼마나 컸니? 할아버지가 마지막 본 게 설날인데 벌써 이렇게 컸어. 할아버지, 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학교에서 받아쓰기도 100점 맞았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영수 씨는 크게 웃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특히 손녀의 제잘거림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들어가자, 들어가. 집에 뭐 있나 봐야겠네. 영수 씨는 서둘러 가족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이하는 집은 조금 어수선했지만 아들 내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 혼자 잘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아버지, 저희가 과일이랑 반찬 좀 사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수진이 들고 온 쇼핑백에서 수박과 포도,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꺼내자 영수 씨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집에 있는 걸로 먹으면 되는데. 아버지, 지우가 수박 정말 좋아하거든요. 같이 드셔요.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 영수 씨는 손녀가 수박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때요? 혼자 계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텃밭 일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가끔 만나고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할 것 없어. 하지만 영수 씨의 눈빛은 말과 달랐다. 사실 그는 가끔 외로웠다. 밤이면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항상 괜찮다고만 말했다.
오후가 되자 영수 씨는 텃밭에서 갓 딴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가져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수진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영수 씨는 손사래를 치며 손수 쌈장을 만들고 고기를 구웠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다. 지우는 할아버지가 키운 상추에 고기를 싸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렸고 영수 씨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 또 올게요. 약속? 지우의 약속에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이날의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후 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녀 지우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지우는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만화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렸지만 영수 씨의 시선은 자꾸만 부엌 쪽으로 향했다. 부엌에서는 민수와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영수 씨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들을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다. 수진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고 민수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다. 영수 씨의 가슴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처음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의 그 따뜻한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특히 아들 민수의 눈빛이 신경 쓰였다. 저녁을 먹을 때만 해도 환하게 웃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우야, 이제 슬슬 씻고 자야 하지 않겠니?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딸에게 말했다. 지우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조금만 더요라고 졸랐지만 수진의 단호한 표정에 결국 순순히 따랐다. 영수 씨는 손녀가 욕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쉬운 미소를 지었다. 욕실 문이 닫히자 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수는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시선에는 반가움도 그리움도 없었다. 오직 실무적이고 냉정한 눈빛만이 영수 씨를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서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조로웠다. 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역시 그냥 보러 온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요즘 이 집 관리가 힘드시죠? 혼자 계시기도 외로우실 텐데.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의 말투가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수진도 옆에 앉으며 남편의 말에 거들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요양원 중에 정말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시설도 깨끗하고 또래 어르신들도 많으셔서. 요양원? 영수 씨는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 눈에는 이미 요양원에 가야 할 사람으로 보였던 것일까?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려 했지만 영수 씨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 집도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민수의 말에 영수 씨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이 집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수 씨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아들은 단순히 요양원 이야기만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이 집,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을 처분하려는 것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텃밭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스럽게 가꾼 그곳. 아내와 함께 심었던 감나무도,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도, 모든 것이 이 집에 있었다. 수지는 거실을 둘러보며 집안 곳곳을 유심히 살폈다. 오래된 장롱, 낡은 식탁, 빛바랜 액자들. 그녀의 눈빛에는 이 모든 것이 처리해야 할 짐으로 보이는 듯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더니 서랍을 하나둘 열어보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이었다. 뭘 찾니? 영수 씨가 물었지만 수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어색하고 형식적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메모를 했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을 확인하는 것처럼. 민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에 부동산 중개사가 한번 들를 거예요. 그냥 시세만 알아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말라니. 영수 씨는 허탈한 웃음이 나올 뻔했다. 70년을 산 집의 시세를 알아본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고? 아들의 말투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듯했고 영수 씨의 의견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듯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잠옷을 입은 지우가 나왔다. 할아버지, 같이 자요. 천진난만한 손녀의 목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잠시 흩어놓았다. 영수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과 서글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밤 아마도 잠을 이루기 힘들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해를 맞이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아들의 말을 곱씹었다. 요양원, 집 처분, 부동산 중개사.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 5시가 되자 그는 습관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아무리 잠을 설쳤어도 몸은 평생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거실로 나오니 수진이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영수 씨는 약간 놀랐다. 며느리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편히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다정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그 다정함이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놀림은 분주했고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영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자 수지는 손을 내저으며 막았다. 아니에요. 제가 다 해놨어요. 곧 다 될 거예요. 수지는 냄비 뚜껑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했다. 죽을 끓이는 것 같았다. 영수 씨는 의자에 앉아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유난히 조심스럽게 뭔가를 죽에 넣고 있었다. 작은 병에서 가루 같은 것을 꺼내 죽에 섞는 모습이 영수 씨의 눈에 들어왔다. 그게 뭐니? 영수 씨가 물었다. 수지는 잠시 움찔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영양제요. 아버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영양제.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왜 굳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넣었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민수와 지우도 곧 일어났고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수지는 4개의 그릇에 죽을 담았다. 영수 씨 앞에 놓인 그릇의 죽은 유난히 색깔이 진했다. 다른 그릇들과 조금 달라 보였다. 자,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수진이 재촉했다. 영수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 죽에서 은은한 김이 올라왔다. 그가 막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다. 띠리리리링 마이너스. 영수 씨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낡은 이지폰의 낡은 벨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깼다.
영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세요? 전화기 너머로 딸 수정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다. 마치 뛰어온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수정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다급하게? 아버지, 지금 아침 드시려고 하세요? 혹시 오빠네가 해준 음식이에요? 수정의 질문에 영수 씨는 식탁을 바라봤다. 민수와 수지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특히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그런데 왜?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수정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영수 씨는 당황스러웠다. 무슨 일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딸은 왜 이렇게 다급하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 무슨 소리야? 내 새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건데. 아버지, 제발 믿어주세요. 지금 당장 그 음식 손대지 마세요. 제가 지금 차 타고 가고 있어요. 1시간이면 도착해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전화는 끊어졌다. 영수 씨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수정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 부부를 바라봤다. 민수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수정이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한 거죠? 신경 쓰지 마시고 드세요, 아버지. 하지만 영수 씨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 말에는 거짓이 없었다. 수정은 평생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아이였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뭔가를 치우는 소리가 들렸고 물 흐르는 소리도 났다. 영수 씨는 자신의 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진한 색의 죽. 다른 그릇들과는 다른 그 죽. 아버지, 식기 전에 드세요. 민수가 다시 재촉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영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난 배가 안 고프구나. 미안하다. 그 말에 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수지는 부엌에서 나와 영수 씨를 노려봤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우만이 천진난만하게 자신의 죽을 먹고 있었다. 영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다. 등 뒤에서 민수와 수진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등골이 서늘했다. 마치 칼날이 등을 스치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영수 씨는 텃밭 한 구석에 주저앉았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수정이 오기까지 1시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민수와 수진의 대화. 그리고 무언가를 서둘러 치우는 소리. 영수 씨는 흙을 움켜쥐었다. 이 흙만큼은 진실되다고,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다. 영수 씨는 텃밭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딸의 다급한 목소리, 며느리의 떨리는 손, 아들의 초조한 표정.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았다. 아니, 맞춰지고 있었지만 그 그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집안에서 지우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영수 씨는 황급히 고개를 들었다. 손녀가 마당으로 나와 자신을 찾고 있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여기 있단다, 지우야.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숟가락이 들려 있었다.
입가에 죽이 묻어 있었다. 영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우야, 아침 다 먹었니? 네, 맛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왜 안 드셨어요?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영수 씨는 손녀의 입가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을 거야. 수정이가 잘못 알았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배가 안 고파서 지우는 많이 먹었구나? 네,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지우는 자랑스럽게 대답하며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의 감촉이 영수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저 수정이의 기우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둘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지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할아버지, 저 좀 이상해요. 영수 씨는 손녀를 돌아봤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지우야, 지우야, 괜찮니? 영수 씨가 황급히 손녀를 안아들었다. 지우는 할아버지 품에서 숨을 헐떡였다. 작은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 엄마. 지우의 가느다란 목소리. 영수 씨는 손녀를 안고 집으로 뛰어갔다. 그의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수야, 수진아, 빨리 나와. 영수 씨의 외침에 대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왔고 딸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지우야, 지우야.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딸을 안아들었다. 지우는 이제 의식이 거의 없었다. 작은 몸은 축 늘어졌고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민수가 뛰어나왔다. 그는 딸의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당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119 불러. 빨리. 영수 씨가 소리쳤다. 민수는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전화기를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수지는 딸을 마루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어설펐고 공황 상태에 빠진 듯 보였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우야, 지우야, 정신 차려. 엄마 목소리 들려? 제발. 영수 씨는 무릎을 꿇고 손녀 옆에 앉았다. 지우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영수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수정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딸은 알고 있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지금 무고한 아이가 치르고 있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지우는 아니었는데. 그 말에 영수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우는 아니었는데 라는 말의 의미. 그렇다면 누구였단 말인가? 영수 씨는 아들을 쳐다봤다. 민수는 영수 씨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119 구급차가 오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매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다. 지우의 호흡이 점점 더 약해졌다. 작은 가슴의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수지는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그녀 자신도 지쳐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지우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다. 영수 씨는 손녀의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댔다. 지우야, 할아버지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곧 병원 갈 거야. 하지만 지우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가 힘없이 풀렸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뛰어와 지우를 들것에 옮겼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정맥 주사를 놓고 각종 장비를 연결했다. 보호자분들 같이 타세요. 수진이 구급차에 올라탔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따라 올라탔다. 영수 씨도 올라타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손을 내저었다. 죄송합니다. 두 분까지만 가능합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다.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는 빠르게 사라졌다. 영수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마당에는 지우의 작은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영수 씨는 그 신발을 주워들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멀리서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다. 영수 씨는 고개를 들었다. 수정이 차에서 뛰어내려 아버지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아버지, 지우는요? 지우는 어떻게 됐어요? 영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수정은 아버지 품에 안겨 흐느꼈다. 평화롭던 시골집의 아침은 이렇게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구급차가 떠난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영수 씨는 여전히 지우의 작은 신발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정은 아버지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계속해서 떨렸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아버지, 제가 더 일찍 전화했어야 했는데,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수정의 자책 섞인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영수 씨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정아, 내가 어떻게 알았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정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젯밤에 새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술 취한 목소리로. 실수로 걸린 것 같았는데 끊지 않고 계속 통화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듣게 됐어요. 오빠랑 새언니가 나누는 대화를. 영수 씨는 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 곧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았다. 유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빨리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겠다고. 그리고 그 아침 식사에 대해서도. 수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영수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방문, 요양원 이야기, 부동산 중개사, 그리고 오늘 아침의 그 죽. 유독 자신의 그릇만 색깔이 달랐던 그 죽. 영수 씨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수정이 뒤따라왔다. 식탁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다. 4개의 그릇 중 3개는 거의 비어 있었고 영수 씨의 그릇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영수 씨는 자신의 그릇을 집어들었다. 죽은 이미 식어 있었다. 그는 그릇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묘한 냄새가 났다. 일반적인 죽에서 나지 않는 화학적인 냄새. 부엌으로 가니 쓰레기통에 뭔가가 급하게 버려진 흔적이 있었다. 영수 씨는 쓰레기통을 뒤졌다. 그 안에서 작은 병 하나가 나왔다. 라벨이 찢어져 있었지만 영수 씨는 그것이 약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면제였다. 아니, 라벨의 일부를 자세히 보니
그보다 더 강한 진정제 종류인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병이 바닥에 떨어졌고 딸랑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주방에 울려 퍼졌다. 영수 씨는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버지. 수정이 아버지를 부축했다. 영수 씨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수정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왜 내 자식이 나를. 영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70년을 살아오며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아내를 잃는 슬픔도 겪었지만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다. 자신의 뼈와 살을 나눈 아들이 자신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수정은 아버지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드렸다. 영수 씨는 컵을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빚이 얼마나 됐길래, 얼마나 급했길래. 영수 씨는 중얼거렸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처지였으니까. 하지만 설마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해치려 할 줄은 몰랐다. 집안을 둘러보니 곳곳에 낯선 흔적들이 보였다. 장롱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재의 서류들이 어질러져 있었다. 민수와 수진이 뭔가를 찾아본 흔적이었다. 아마도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 같은 것들을. 영수 씨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민수는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영수 씨는 아들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그때의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걸까?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버지. 수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지우는 어떻게 되는 거니? 병원에서 연락 오겠죠. 제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요. 수정은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다. 병원에서 정신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수정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번번이 연결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소식은 오지 않았다. 영수 씨와 수정은 거실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졌다.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텃밭의 채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자라고 있었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다. 하지만 영수 씨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수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일했다. 농사를 지어 학비를 벌었고 결혼할 때도 최선을 다해 도와줬다. 부족한 아버지였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수정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영수 씨는 딸의 표정을 주시했다. 수정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전화를 끄는 수정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다. 지우가 중환자실에 있대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무고한 아이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자신 대신 그 죽을 먹은 손녀가. 병원으로 가자. 영수 씨가 일어섰다. 다리는 떨렸지만 가야만 했다. 손녀를 봐야 했고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해야 했다. 이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집을 나서며 영수 씨는 뒤를 돌아봤다. 70년을 살아온 집. 이제 이 집도 이 삶도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영수 씨와 수정은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영수 씨의 손은 계속해서 떨렸고 수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중환자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가끔 의료진이 분주하게 드나들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민수와 수지는 복도 저편 구석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영수 씨와 수정을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지는 계속해서 눈물을 닦았고 민수는 벽을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오후 2시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모두가 벌떡 일어났다. 의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다.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저 할아버지입니다. 손녀가 어떻습니까? 영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 세척을 했고 현재 안정을 찾았습니다. 1~2시간 후면 의식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도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영수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이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다시 무겁게 만들었다. 다만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아이의 혈중에서 다량의 진정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성인에게도 위험한 수준인데 7살 아이에게는 의사는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돌아봤다. 혹시 아이가 실수로 약을 먹었나요? 아니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고인지 고의인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경찰은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수정이 나섰다. 그녀는 오빠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민수는 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의사가 떠나고 4사람은 다시 대기실에 남았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영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민수야, 아버지를 봐라. 영수 씨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다. 아버지, 왜 그랬니? 그 짧은 질문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다.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 대신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절박했어요. 수진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민수 오빠 사업이 망하고 빚이 2억이 넘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집도 압류 직전이었어요. 지우 학교도 못 보낼 상황이었어요. 영수 씨는 묵묵히 들었다. 수정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민수가 급히 반박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재우려고 했어요. 진정제를 좀 넣어서 아버지를 재우고 그 사이에 요양원 입소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그리고 집 처분 동의서도. 영수 씨의 눈이 커졌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그냥 잠깐 재우는 거였어요. 아버지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우가 대신 먹었지. 수정이 차갑게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영수 씨는 아들을 바라봤다. 40년을 키운 아들. 어렸을 때는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아이. 대학 갈 때 등록금을 벌기 위해 영수 씨는
밤낮으로 일했다. 결혼할 때도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도와줬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2억이면 이 집 팔면 되지 않니? 영수 씨가 조용히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집 시세가 3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날 죽일 생각까지 할 필요가 있었니? 그냥 아버지한테 말했으면 안 됐니? 영수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대신 말했다. 아버님께서 그 집을 너무 아끼시잖아요. 절대 팔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동의 없이 처리하려고 한 거구나. 침묵이 흘렀다. 영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그 집이 그냥 돈으로 보였구나. 내가 거기서 70년을 살았고 너희 엄마와의 추억이 있고 너희를 키운 곳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지. 민수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됐다. 영수 씨는 손을 내저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밖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걷고 차들은 지나가고 세상은 돌아갔다. 하지만 영수 씨의 세계는 멈춰버린 것 같았다. 1시간 후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다. 지우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다. 모두가 허가를 받아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작은 침대에 누운 지우는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다. 할아버지, 지우의 가느다란 목소리. 영수 씨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 영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우야, 괜찮니? 아픈 데는 없고? 배가 조금 아파요. 근데 할아버지는 왜 우세요? 영수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고한 아이. 어른들의 욕심과 절박함 때문에 고통받은 아이. 수진이 다가와 딸을 안으려 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낀 듯했다. 복도로 나온 영수 씨는 수정에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라. 아버지, 이건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영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70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2명의 형사가 병원 상담실로 들어왔고 영수 씨와 수정, 그리고 민수 부부는 각각 조사를 받았다. 영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아침의 일을 진술했다. 수정은 전날 밤 우연히 들었던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민수와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자백했다. 조사가 끝나고 형사들은 민수 부부를 연행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영수 씨는 그 광경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민수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이 복도 끝까지 메아리쳤다. 하지만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차가 떠나고 병원은 다시 고요해졌다. 영수 씨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다. 수정이 옆에 앉아 아버지를 지켰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밤이 깊어갔다. 병원 복도에 불빛이 하나둘 꺼졌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뜸해졌다.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많은 집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가족이 가족을 해치는 일들이. 아버지, 수정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영수 씨는 고개를 돌렸다. 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으세요? 뭐라도 좀 드실래요?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입맛이 없었다. 아니, 뭔가를 삼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수정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흙을 만지고 자식들을 위해 일했던 손. 그 손이 이제는 너무 마르고 약해 보였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그렇게까지 절박했는지. 제가 더 자주 연락하고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영수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영수 씨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들이 맴돌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렇게 됐을까? 돈을 더 많이 벌어뒀어야 했나? 아니면 사랑을 더 표현했어야 했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민수가 3살 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메고 자랑스럽게 걷던 모습. 중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반항하며 문을 쾅 닫던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 기뻐하던 얼굴.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고 수줍게 웃던 모습. 그리고 지우를 안고 찾아와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라고 말하던 그때.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영수 씨가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영수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6.25 전쟁이 끝난 후 폐허 속에서 태어나 먹고 살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일했다. 20살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민수와 수정을 낳았다. 자식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하려고 평생을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을 일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았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도 참았다. 자식들 학비를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다. 때로는 자존심을 굽히고 돈을 빌려야 했다. 때로는 밤을 새워 일해야 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 이제는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 70년을 살아온 집을 빼앗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 그것도 모자라 음식에 약을 탔다. 영수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배신감, 슬픔, 분노, 허망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영수 씨를 질식시켰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숨이 안 쉬어지세요? 수정이 놀라 일어났다. 영수 씨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영수 씨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헬쑥한 볼. 늙은 남자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 이렇게 약해졌을까? 아들 눈에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존재로 보였던 걸까? 재산만 남기고 사라져야 할 짐으로 보였던 걸까? 영수 씨는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70년을 살면서 별로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전쟁 때도 가난할 때도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꾹 참았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깨가 떨렸고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영수 씨는 입을 막았지만 소리는 새어나왔다. 왜 이러는 거니? 민수야. 중얼거림이 화장실에 울려 퍼졌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수정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문 열어주세요. 영수 씨는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을 씻었다. 찬물이 얼굴을 적셨다. 그는 몇 번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열었다. 미안하다, 수정아. 아버지가 약한 모습 보여서. 아버지.
수정은 아버지를 안았다. 영수 씨는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딸의 품은 따뜻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 아이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로를 붙잡고 밤이 더 깊어갔다. 영수 씨와 수정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다시 앉았다.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다 줬고 두 사람은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영수 씨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아도 민수의 얼굴이 보였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모습, 죄송합니다라고 외치던 목소리.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영수 씨는 이제야 알았다. 피를 나눴다는 것이 영원한 사랑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도 결국은 이해관계로 얽힌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너무나 잔인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지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고 수정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민수와 수지는 구속 상태였다. 상해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변호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영수 씨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영수 씨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혼자였다. 수정이 같이 지내자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익숙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집은 일주일 전과 똑같았다. 텃밭의 채소들은 여전히 자라고 있었고 감나무는 잎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영수 씨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같은 풍경이지만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됐다. 영수 씨는 식탁에 앉아 그날 아침의 그릇을 바라봤다. 그것은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 식어버린 죽. 자신을 재우려 했던, 아니 어쩌면 더 나쁜 의도가 담겼을지도 모르는 그 음식. 그는 그릇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식탁을 닦았다. 부엌을 정리했다. 며느리가 만졌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냈다. 마치 그 흔적들을 지우려는 듯이. 오후가 되자 영수 씨는 텃밭으로 나갔다. 일주일 동안 방치됐던 텃밭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스럽게 잡초를 뽑아냈다. 흙을 만지는 감촉이 좋았다. 이 땅만큼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물을 주면 자라고 정성을 들이면 열매를 맺었다. 단순하고 정직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다. 영수 씨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간단히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텃밭에서 따온 상추를 곁들였다. 혼자 먹는 밥은 쓸쓸했지만 그래도 안전했다. 적어도 이 음식에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영수 씨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민수가 아기였을 때, 수정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사진 속에 남아 있었다. 영수 씨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다. 배고팠지만 서로 돌봤다. 힘들었지만 웃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언제부터 돈이 가족보다 중요해진 걸까?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일찍 일어나 마을 회관으로 갔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박 씨, 김 씨, 이 씨. 70년을 함께 살아온 동네 사람들. 영수야, 오랜만이네. 어디 아팠나? 박 씨가 물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일이 있었어. 친구들은 더 묻지 않았다. 영수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사람은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냈다. 별다른 대화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점심때가 되자 영수 씨는 친구들과 작은 식당에서 국밥을 먹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아무 꾸밈도 숨은 의도도 없는 자리였다. 영수야, 자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나?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자네들, 자식들하고는 잘 지내나? 그 질문에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뭐, 그저 그렇지. 명절에나 보고 가끔 전화하고 자식들도 바쁘니까. 그래도 자네들은 좋겠네. 적어도 해치려고 하지는 않잖아. 영수 씨의 말에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영수 씨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말없이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도 충격과 슬픔이 묻어났다. 세상에, 그런 일이. 박 씨가 중얼거렸다. 김 씨는 영수 씨의 어깨를 두드렸다. 힘들었겠네, 영수야.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슬퍼해 줄 뿐이었다. 그래서 자네 어쩔 건가? 이 씨가 물었다. 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살아야지. 계속 살아야지. 이 집에서, 이 땅에서. 집은 안 팔고? 아니, 안 팔아. 이건 내 집이야. 내가 70년을 살아온 곳이고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야. 민수가 뭐라고 하든 난 여기서 살 거야. 영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 자네 집은 자네 거야.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책상 앞에 앉았다. 오래된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알았다. 돈이란 것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믿음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내 아들은 나를 배신했다. 내가 평생 키우고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그 상처는 아마 평생 아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 이 집에서. 내 재산은 내가 지키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민수에게는 용서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적어도 지금은, 어쩌면 영원히. 하지만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고 이제는 내 선택이다. 나는 내 남은 삶을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영수 씨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는 걸까? 며칠 후 수정이 지우를 데리고 찾아왔다. 지우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다시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할아버지. 지우가 달려와 안겼다. 영수 씨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적어도 이 아이는 무고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다. 지우야, 이제 괜찮니? 네, 다 나았어요. 할아버지, 또 놀러 와도 돼요? 영수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제든지 오렴. 수정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오빠가 면회 신청을 했대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아직은. 볼 수가 없어. 수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어 수정과 지우가 돌아갔다. 영수 씨는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그는 텃밭으로 나가 별을 바라봤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영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야 한다. 계속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영수 씨의 다짐이었다.